아니 근데 문제는 근데 이제 권성동의 구속이 특검 수사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고 어떤 거냐면은 통일교와 윤석열 그리고 통일교와 국민의힘 유착 관계를 지금 다 파헤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이게 양당이 다 양당이 아니 하나는 당이 아니네. 하나는 뭐죠? 그게? 종교네. 둘 다 존립 기반의 위기까지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네네. 네. 특히 그 정교 일치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정치권의 돈과 조직을 대고 이걸 통해서 교세 확장을 노렸다. 이러면은 이 사회적 지탄뿐만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렇죠. 뭐 일본에서처럼 이 종교가 뭐 갑자기 불법화되는 이런 경향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요. 반대로 저는 그 명단 문제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경선 과정에 명단이 들어왔던가 맞아요. 이거 봐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학자 총재가 오늘 이제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네. 무려 받고 있는 혐의가 5가지나 된답니다. 그래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정당법 위반 혐의, 업무상 횡령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이렇게 5가지를 수두룩 빽빽하게 쌓고 있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도 구속영장을 피할 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떠한 정황적인 증거라도 특검에서 과연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의 결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그렇고 네. 뭐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도 권성동한테 돈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기는 자기가 주라고 안 했다라고 이미 공포를 해놔버렸어요. 네. 그렇다면 윤 본부장이 진짜라니까요. 한학주 총재가 정말 저한테 가서 주라고 했어요. 제가 녹음까지 다 해놨다니까요. 이런 게 나오지 않는 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한학자 총재가 야! 다 이제 국민의힘 당원 가입해.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뽑아야지. 이런 지시를 한학자가 했다라는 문자라든지 증언이라든지 녹취. 문서라든지 녹취라든지 뭐가 나와야 되잖아.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의혹만 가지고 어떻게 구속영장을 칠 수 구속 있을까? 영장까지는 좀 힘들 수 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저도 이제 검찰 주변에서 이제 배회를 해본 사람 아닙니까? 네네네. 느껴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한학자 피의자의 태도를 보면은 특검이 수사를 얼만큼 잘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한학자 중에 나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냐? 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게. 저는 한학자 총재가 여기 나왔다는 것은 본인의 약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한학자 총재, 내가 한학자 총재라면 생각을 해보면은 면하고 싶은 거 구속. 그렇지. 그리고 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 정도. 그렇죠. 이 정도 나오면은 조직은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뭐 그런 아마 완벽하게 무죄로 피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으려고 저는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김영근 특검보가 브리핑 통해 가지고 굉장히 세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한학자 총재에 대해 가지고 특검의 3회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법원의 공범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그러니까 권성동의 구속 여부를 지켜본 후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해서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했다고 하면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학자도 이번 조사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얘기 들어봤더니 특검 밑에 지하 주차장에다가 앰뷸런스를 대기시켜놨대요. 뭐 수술 아직까지 뭐 얘기도 그런 좀 상황은 없긴 했고요. 네. 합니다만은 네. 그 여담으로 세계일보 기자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겠죠, 힘들어했다. 아무래도. 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일반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권성동도 지금 서울구치소 갔고 윤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다 가다 만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접견하다가 만날 수 있대요. 아 그래요? 접견을 워낙 많이 그 많이 접견 오니까. 대기하는 과정에서 같이 어, 앉아 있던 얘기 들어보니까 네, 네, 저기 피고인들이 그게 네. 전부 다 유리통이기 때문에 다 보인대요 멀리 있어도. 운동 따로, 식사 따로, 그렇죠? 샤워 따로. 접견실에서 본대요. 접견실에서. 와,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접견실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구나. 아니, 그러면. 대기하다 만나는 먼발치에서 거더라고요, 보이는 이거 거예요. 봤더니. 네. 윤석열은 늘 접견 오기 때문에 늘 아유, 접견실에 나와 있대요. 진짜 그 인간들 처음에 내 말 듣고 정치 똑바로 했으면은 지금도 대통령이고 권력자고 당대표 그러니까 캠프 꾸렸을 때 장성철 수장님 말씀 잘 들었으면은 이런 꼴까지는 안 당하지 않았을까. 감옥에서 뭐 하는 감옥에서 마주한다. 야.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은 이 바닥 온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와서는 안 될 사람이고 사실은 국민의힘이 다른 대선 후보를 냈어야 홍준표 돼요. 유승민만 했어도 이겼지. 그렇게 보면 이제 따지고 들면은 왜 유승민은 옹졸하게 홍준표를 지지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말 안 생각도 들으니까. 들고.
말 안 들으니까.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낫잖아요. 아니 그런데 홍준표나 유승민이 대선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자기네들이 권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권력자로서 2인자 3인자로서. 그 이렇게 내란 인정 안 이렇게 해서 해주니까. 망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최악의 상황보다는. 아니 근데 저렇게 비상겸할 줄 알았나?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법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이 네. 법원에 대한 입장이 약간 이중적인 것 같아요. 예를 이중적. 들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는 결사 반대를 하면서 네. 이렇게 특검에서 영장이 나오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대해서 정반대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법부라는 게 독립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모순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자기 논리를 쌓는데 약간 장애가 되지 않나 근데 싶어요. 뭘 기대해요 국민의힘에게? 그걸 그런 것을 의구심을 갖는 것 자체가 되게 사치스러운 거 아니냐? 너무 사치스럽다. 국민의힘에 뭐 기대하지 마세요. 네. 근데 저는 상당히 좀 유의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권성동 의원을 방어하는 게 그렇게 좀 세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느슨한 것 같아. 느슨해. 그냥 말로 야당인 게 죄입니다. 그리고 21일 날 무슨 대구에서 장애 집회 한다는 장애 집회 것도 한다고 했죠. 구속되기 전에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거는 자신의 당대표로서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한 거지 권성동을 위해서 보호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위해서 한다.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 예측이 맞았던 것 같아.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장동혁은 이 권성동이나 다른 중진 의원들이 특검에 끌려가고 구속당하는 거를 장동혁은 안 막을 거다. 세게 보호를 안 할 거다. 왜? 그 사람들이 없어져야 내가 국민의힘의 주류가 될 수 있다. 아 무섭다. 중진 의원들 위에 없어지면 내가 대장하는 거 아니에요. 넘버 3가 넘버 1, 2가 없어지면 넘버 3가 네. 대장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도로 광장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뭐 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수도권까지 올라오겠다. 이거 당내에서도 또 나가야 돼. 약간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솔직히 저 장애 집회 좋아하다가 망한 사람 있잖아요. 그 Y 황교안 장애 집회 좋아하다가 그냥 뭐 부정선거론자로 빠져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저 아저씨도 있는 것이고 또 저런 장애 집회를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은 짜증나는 거지 이제 당협위원장들은 왜냐 그러니까 동원해야 되잖아. 동원해야 되거든. 버스도 그리고 나가야 지금 되고. 정기국회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상임위 활동해야 되고 국감 네, 준비해야 국감 준비해야 되는데 되고. 장애 집회로 사람 모으라 그러면 환장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닌 게 아니고 국민의힘 모 의원실에 보좌관한테 전화를 아까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대구에서 집회한다는데 나가요 그랬더니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그러더니 의원이 그랬다는 거야. 이번에 동원하지 말고 나도 안 갈 거니까 적당히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대구에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번 일을 통해서 뭔가 잘 될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란 거를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사람 모아서 집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 되고.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오는지도 굉장히 키포인트다. 오. 장동혁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이다. 근데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에 대해서 그 언더 쭈니언들이 당대표로서 인정 안 해요. 지금 상황이 내놨어요. 내놨어 그냥. 아유 저 당대표 시켜줬더니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놨어. 그냥 지방선거 끝나면 새로운 사람 A를 우리가 또 비대위원장으로 삼아가지고 또 비대위야. 네. 누구죠? 아이 이제 오세훈인가? 이제 전당대회 하면 안 되겠다. 비대위 해야 되겠다. 정말 9개월 남은 지방선거 야. 걱정을 사치스럽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화가 납니다. 화가 나. 네. 장동혁은 웃잘았다. 그게 어떤 말이에요? 그 저기 뭐야 그만큼 크면 안 되는데 그렇지. 예, 과잉 커가지고 이 마디마디가 벌어져가지고 웃잘았다? 네, 웃잘았다라고 웃잘았구나. 대나무라는 그런 식물이 표현을, 잘할 때 네. 웃잘았다 표현을 쓰죠. 웃잘았다. 그리고 또 우리 경상도 사투리는 짜고난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는 작은데 예. 짜고난다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법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계속 이제 피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그 부승찬 의원이 이제 의혹 제기를 세게 하나 했습니다. 어떤 거냐? 헌재 윤석열 파면 결정이 있은 지 사흘 뒤인 4월 7일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함께 오찬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처리한다라는 내용을 나눴다. 그렇죠. 이런 의혹 예. 제기인데 아직은 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이런 내용이 막상 이제 맞다고 하면 맞났다. 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6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맞아요. 네. 표명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지켜보시고요. 일단은 저는 윤석열 탄핵 이후에 한덕수, 조희대 뭐 만난 게 뭐 큰 문제일까? 지금 나라의 지도자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행정부의 이제 수장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와 사법부 수장이 만나서 나라를 좀 안정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것, 국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그런 만남이 있었다면 좀 별로 만남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거기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문제를 그렇죠. 논의하거나 그거는 입 용서가 밖에 안 꺼냈다면 되는 거야. 이건 예. 탄핵, 그건 안 되죠. 이건 탄핵감이지. 국정 논의는 상관이 없지만 이건 탄핵감이지. 네. 그럼. 그러니까 아니, 왜냐- 한번 6시에 해명을 입장을 좀 지켜보죠. 봐야 되는데 그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 또 그 시점이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한덕수 탄핵 이야기 그때도 나왔었어요. 아 그렇죠 네, 나왔죠. 그런 시점이기 네. 때문에 자꾸 이제 의심이 가는 거고요. 음. 사실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민주당 의원을 이렇게 때리고 나면은 혹시나 제보 또는 증거 같은 것들이 제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후의 정보 수집을 위해 네,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건데 네. 여하간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입장을 내는다고 하니까 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법관으로서 나쁜 사람이다, 대법원장으로서 처신을 잘못했다 보기가 어려운 미담이나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법원장 공간에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데 그런 오해 받기 싫어가지고 같이 살던 막내 아들 너 여기 공간 들어오지 마 해가지고 따로 집을 얻어줬고 변호사인 자기 딸도 자기가 대법원장이 되고 나서 미국에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귀국했고 대법관 시절에 코로나가 심각하다고 해가지고 대법관 퇴임식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짐 정리하고 나갔고요. 네. 대법관을 퇴임하고 나서 변호사 기업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장 됐거든요. 그래서 법조인으로서는 상당히 꼿꼿하게 훌륭하게 네. 삶을 좀 살아온 부분이 있다. 그 점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법원에서 저희 보도자료 받으신 건 그래, 아니죠? 지금 지금 보니까 어디, 지금 뭘 뭔가 좀 이렇게 보도를 낭독하는 폼새가 약간 좀 너무 이제 사무적인데 이게 지금 아니 네. 누가 이제 정보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그렇게 뭐 시대에 휘둘리는 아니 근데 사람은 그럼에도 아니다. 불구하고 조희대가 문제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이라는 정말 희대의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일주일 만에. 충분한 숙고를 안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큰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렇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고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이후에 지기현 판사 문제에 대한 해결할 의지가 없다. 그것도 지금 아, 방기하고 증인들, 있죠.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 이후에 이제 사법 개혁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사실은 역대 어떤 사법부도 사법 개혁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리도 논의하고 같이 사법안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그냥 반대 딱 입장에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공격받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대법원 선고 파기환송 그거를 충분하게 숙고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개량화시킬 거예요? 자신들은 충분히 숙고했다라고 맞다 하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야 너희들은 충분히 숙고하지 않았어 왜 일주일 만에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는 좀 어려운 것 네. 같고 박진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연 판사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은 대법원장으로서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과연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탄핵할 만한 사유냐, 네. 사퇴하라고 요구할 만한 것이냐 그런 것들은 좀 나눠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댓글 또 이제 아주 그냥 뭐 아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권은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파기환송을 했고 그게 정말 정당하고 자신이 있으면은 고법에서 바로 하지 그랬어. 그죠? 눈치 본 거 아니에요. 그래 놓거나 저질러 놓거나. 그게 사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비겁해요. 행태가 비겁했어요. 그런 앞뒤 부분들도 전후의 있고, 과정이 지금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이 조희대 사퇴를 이야기하는 게 큰 문제가 근데- 되느냐? 근데 솔직히 좀 조희대한테도 고마워야 되지 않나? 왜 고법 판결 빨리 안 냈어요? 아니 자판을 안 했잖아. 어쨌든. 자판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런 유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비겁하다. 아까 이제 공간 설계의 중요성을 이제 지자체장 보시기에, 선거등과 네. 연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저는 가장 큰 사법 개혁은 대법원을 서울 밖으로 옮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것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금? 네. 대법원에서 이들이 얼마나 특권층이고 기득권으로서 누려왔느냐는 이야기가 대법관 증원하자니까 뭐 1조 4천억짜리 그렇죠. 공간을 새로 만들어 비용이 놨잖아요. 든다고 네. 제시한 거야. 이거
이제까지 귀족으로서 특권적으로 살아왔다고 스스로 지방 가면 자랑하는 공실이 거예요. 얼마나 많은데 지금. 공실 예. 넘쳐납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게 2010년에 그 훌륭한 보좌관을 뒀던 김무성 의원이 헌법재판소, 어. 대법원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된다. 아 그런 의견을 이미 제시하셨군요. 아주 훌륭한 보좌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기했는데 그래가지고 박근혜 당시 대표한테 친박엔 자장이 없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혼났구나, 칼칼한 건 오히려. 맞았지. 어디로 보낼까? 대전역 어때요? 대전역 앞에. 대전도 좋죠. 전국에서 다 안 돼. 편하게. 대전도 안 돼. 좋고. 세종? 이 사람들 성신당. 아니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대법원이 공개적으로 변론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판결을 사실은 내리는 무슨 누가 입주가 오고 필요해. 말고는 안 이제 중요해요. 말도 안 그렇기 되죠. 때문에 저는 지역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 1, 2심이야 중요하죠. 피고인도 가야 되고 변호사도 자주 가야 되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공개되지가 결정 그렇죠. 과정이 공개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저기 뭐 어디 계룡 이런 데 갈까? 계룡 충청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뭐 충청 어쨌든 쪽 뭐 가운데 아니, 쪽. 중앙- 그때 우리가 네. 얘기했던 거는 이제 세종시 수도이전 그 문제 관련해서 박근혜 네. 대표가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막 그러고 MB랑 막 싸웠잖아요. 근데 이제 수도이전 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이런 것들은 세종으로 내려보내자 막 그랬었지. 개헌해서 헌법재판소는 없애고. 헌법재판소 없어요? 또 좀 그것도 늘 주장합니다. 예 과거부터 이게 그 헌법재판소가 있으니까 법관들이 헌법 공부를 안 해요. 거기서 알아서 미룬다? 해달라고? 아니, 판단을 그러니까 위임한다? 그러니까 평소에 법 기술자가 돼가지고 네.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거예요. 직위원이 이런 이야기, 직위원 판사가 이런 이야기지. 내가 지금 자범들 재판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 내란 재판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실제 고위공직자는 프라이얼리티라고 해서 일의 선차성 그거 정하는 게 고위공직자가 첫 번째 덕목이에요. 그럼 대법원이든 직위원 판사든 전부 다 내란 재판에 집중해야지 자범들 재판까지 같이 한다라고 해서 일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지. 원장님 그 그러면 헌법적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헌재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법규 해석이라는 것은 네. 미국처럼 대법원에서 하면 되고 인사권의 대법원에서? 문제는 네. 상원 만들어서 국회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굉장히 큰 그랜드한 비전을 말씀해 주신 아니 헌법재판소가 건데, 우리나라가 있다가 없다가 했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사법부가 이 군사 독재 정권이 신야가 되니까 자꾸 구제를 쪼개서 헌법재판소도 만들고 선관위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권력을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선출된 대의기관들의 몫으로 돌아가줘야 돼요. 이게.